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 부처님 오신 날이고 징검다리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고 이렇습니다. 날씨 좋죠? 네. 근데 어제 이천에서 큰 불이 났어요. 그리고 대규모 인명피해도 났고 이런 얘기 포함해서 핫 이슈 저희가 충분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부터 할까요? 네, 오늘 날씨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구름이 많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대기 건조는 지속되는데요. 현재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또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까지 불 것으로 보여서 오늘도 정말 화재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차차 올라서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도에서 15도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가 마치 널뛰기를 하듯이 차이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4월 30일 목요일 부처님 오신 날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점등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스님들만 참석을 하시게 되고요. 또 봉축 법요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달 연기됐다 이런 거 미리 보셨을 겁니다. 오늘 어떻게 휴일 날인데 네. 그죠? 방송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네. 뭐 인생이 라이브니까. 그렇죠. 영화 제목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디 스케줄 못 잡고 어디 갈 데 없고 나는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집에서 지킬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멋진 절 풍경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속이 탁 트이네요. 저런 평화가 잡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점점 숲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여기가 용문사. 네. 마음이 편안해지는 네. 것 같아요, 정말. 게다가 왜 사람이 녹색을 보면요 차분해진다고 하죠. 아, 왜 절에 가면 항상 풍경이 있잖아요. 네.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게 가끔씩 이렇게 생명을 건드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강이나 바다를 막 보고 싶었는데요. 네. 이제 점점 초록과 숲을 보고 싶어져요. 산 가시잖아요. 그렇게 되나? 네. 이제 신선이 되시려고. 네. 그렇게 되는가 봐요. 산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 아주 뭐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우리 전국의 사찰 풍경 한번 봤고요. 뭐 앞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큰 불이 났습니다. 이천에서 아주 큰 불이 났는데 인명피해도 컸고요. 그 화재 현장, 지금 모습 나가고 있습니다. 어우, 저 연기 봐, 세상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시작됐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더군요. 네. 저도 뭐 어제 저 화면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는데 네. 더 안타까운 건 또 2008년도에 이천에서 또 냉동 화재 사고 비슷한 사건이 나서 또 그러네요. 그때도 네, 네. 마흔 이상이 아팠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 근처에 사세요. 예.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너무 뭐 시커먼 무서워서. 연기가 아까 정말. 예. 네. 세상에.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5시간 동안 화재가 이어졌으니까 예. 폭발, 연기. 제일 안타까운 건 이제 인명피해죠. 네. 경기도 이천에 있는 물류 창고를 짓고 있던 공사 현장이에요. 네. 무려 한 9개 협력업체가 함께 적지 않은 공사였던 것 같은데 지하 2층, 지상 4층,
지하에서 이제 폭발음이 들렸고 아마 이게 우레탄 작업을 해요. 네. 근데 이게 다 가연성 소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 스파크든 뭐든 불꽃과 이제 닿으면서 네. 지하에서 폭발이 있었고요. 또 이제 지상에서 작업하던 작업자들도 네. 이게 밑에서 불길과 연기가 올라오면 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층부에서도 적지 않게 사고가 아유, 났습니다. 속상해. 아니 근데 인명 피해가 컸어요. 인명 피해가 제일 안타까운 네. 대목이죠. 그러니까 78분의 작업자들이 작업을 네. 하고 있었는데 지난 자정 기준으로는 38분이 사망입니다. 네. 중상이 8분이니까 네. 사망자가 늘 가능성도 있다라고 들려오고 어. 경상이 2명. 그런데 지금 워낙 이 불길이 컸고 네. 진화에 5시간 걸렸으니까 한 분이 연락이 두절이어서 예, 예. 추가 희생자가 나오는 것 아닌가 네. 찾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명단 중복으로 밝혀졌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침 상황에서는 어. 78분의 생사는 다 확인이 돼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 네. 다 찾긴 찾은 맞습니다. 거네요. 네. 예, 예. 근데 이 화재 원인이 그럼 폭발로 꼽히는 네네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하에 이 통풍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완성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가연성 소재, 페인트도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페인트를 칠했다면 유증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스 같은 거, 불길이 닿으면 뭔가 연소될 수 있는 것들이 내부에 차 있었다는 거예요. 우레탄 작업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돼요. 또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가 대부분의 벽 작업을 할 때 가운데 빈 공간에 스티로폼을 넣잖아요. 이게 단열재로 집어넣게 되는데 예. 이 모든 게 다 가연성 재료들이에요. 근데 불꽃이 어디서 튀었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정밀 감식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한 네. 화재 원인은 지금 나오지 않은 거죠. 네, 경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했는데 우선은 사람들 인명 구조가 첫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화재 원인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사고냐, 아니면 이제 뭐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냐, 인재냐 이것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하에서 펑 소리 나면서 불이 났는데 인명 피해는 2층이 제일 많았어요. 최영일 선생님 아까 지적하셨듯이 네. 연기, 유독가스가 위로 올라가면서 네. 희생자가 컸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지금 그리고 이제 희생자가 38분이나 된다는 네. 안타까운 말씀 전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지금까지 15분이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신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아유. 워낙 참상이라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저희가 앞서 영상을 보셨겠지만 정말 시커먼 연기가 가득했거든요. 그 연기가 또 시야를 가리면서 또 좀 맞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난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네, 네. 우리가 항상 비상구의 중요성 화재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안전수칙의 문제. 그런데 이제 당시에 불이 켜져 있었다. 이게 지금 업체 쪽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인철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합동수사팀이 100여 명이 꾸려져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이게 사후 약방문이잖아요. 연휴 첫날 38분의 안타까운 아, 글쎄요. 또 그 이제 희생자 가족분들 네. 가슴이 너무 먹먹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대량 대규모 사고가 나면 큰 네. 사고가 나면 네. 이제 그 희생자들 신원 확인하고 막 이러는 과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일일이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유류품들을 조사하죠. 네. 신분증 같은 게 나오면 다행인데 워낙 이제 심한 화재의 경우에는 네. 이제 사망자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그 다음 단계는 유전자 감식으로 넘어가게 네.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날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 유관식별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네. 유류품도 지금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아, 이렇게 또 안타까운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이제 5가지로 추려봤거든요. 네. 핫 이슈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보죠. 네, 금주 이슈 탑5 5위입니다. 5위는 N번방 수사 현 상황은입니다. 육군이 오늘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주빈과 공범인 이기아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이원호, 만 19세로 현역 일병으로 복무하다 지난 6일 군사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원호는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호는 지난해 12월 군 입대 후에도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주빈과 계속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신상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범 조주빈을 비롯해 공범인 붓다 강훈, 이기아 이원호까지 박사방 공동운영자 3명의 신상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자, 엠번방 사건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먼저 3명의 신원 공개는 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만큼 네.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흉악범들의 신상 공개 가끔 봅니다. 그런데 이 조주빈이 처음에 공개됐을 때 네. 성범죄자로는 신상 공개 최초 인물이에요. 그만큼 사안이 크다. 그다음에 공범, 붓다, 강훈 신상 공개 됐거든요. 미성년자로 신상 공개는 최초예요. 그리고 이번에 3번째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썼던 이원호 일병입니다. 네. 육군 현역 일병이거든요. 네. 현역 군인으로는 신상 공개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유의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만큼 사회적으로 엄중한데 지금 수사는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네. 지금 공범들만 해도 검찰이 입건한 경우가 20여 명 됩니다. 예. 26명쯤 되고 계속 네. 늘 거예요. 26만 명 모두가 공범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제 피해 여성들이 다수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25명의 피해 여성이 확인됐고 이 중에 8명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점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주빈의 공범이 이제 한두 명도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20명이나 되니까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닌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조직 폭력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단체를 구성하면 가중 처벌하는 그런 법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좀 적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유료 회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 더 네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있고요. 경찰이 현재 유료 회원의 신원을 파악하는 가운데 그중에 한 명이 또 언론인으로 밝혀져서 상당한 충격이었죠. 이게 충격이었죠. 네. 지상파 기자인데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방송사에서는 이 기자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할 것이고 현재 대기 발령 상태, 앞으로 이제 징계위나 조사위가 열리게 될 텐데 당사자는 이게 기자가 편리할 때가 있어요. 나는 취재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글쎄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정말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올해 몇 달 동안 여기에 숨어 들어가서 다 캡처하면서 조사해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여성단체거나 여성 기자들이에요. 네. 근데 이번엔 남성 기자예요.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예단할 수는 없는데 제가 혼자 추측컨대 취재 목적이었으면 첫 번째 상사에게 보고하죠. 네. 그렇죠. 취재차 저는 여기 잠입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방어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근거를 남겨야 되고요. 두 번째 유료 회원이잖아요. 네. 사비를 쓰면 안 돼요. 네. 이거 나중에 회사에서 받아야죠. 근데 이거 영수증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취재비를 받아서 여기에 회원 가입을 했다. 그럼 이분은 취재 목적이라고 저는 인정해 드릴 수 있는데 네. 사비를 썼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면 이건 조금 면피성 발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황상 의심이 된다. 네. 네. 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변호사님도 그렇고 뭐 시사평론을 하건 아니면 상담을 하든지 간에 방송 영역에 있던 그 외부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윤리 준칙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는 양심의 소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준칙도 지켜가면서 그리고 양심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사 진행 과정인데 그 수사를 진행해 보니까 유료 회원 중에서 그냥 단순히 들어가서 본 것뿐이 아니고 이걸 배포해서 또 수익을 챙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고 올까요? 텔레그램 N번방 회원이었던 16살 고등학생 A군. 중3이던 지난해 9월 N번방에서 유포되는 성착취 영상을 되팔아 돈을 벌자며 같은 중학교 친구 4명을 끌어들였습니다. A군 등 2명은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영상을 모아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했고 3명은 SNS에서 대화방을 홍보하는 등 역할도 분담했습니다. 지난 3월까지 이들이 수집한 영상은 15,000여 개, 영상 판매와 입장료 면목으로 3,500만 원 넘게 챙겼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의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A군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네, 다름 아닌 고등학생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네요.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네. 그런데 못된 걸 넘어서 이건 지금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못됐다 해서 혼낼 게 아니라 이거는 함께 다루면서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상황을 보니까 방 개설했죠. 거기다가 역할 분담했죠. 거기다 돈이 오갔죠. 거기다가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인지 함께 모의했죠. 이거는 어른들의 범죄 행각과 다를 바가 없어요. 네, 네. 이거는 좀 심각하게 함께 다루고 그리고 이게 미성년자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뭐 일부 학생들이지만서도 뭐 유흥비가 목적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게임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서 돈을 쓰는 걸 현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학생들이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돈이 된다.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무조건 돈이 되면 선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그래서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 고등학생들이 더 나가서 그 경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이 경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모여서 이게 논의했다는 네, 거예요. 모의를 했던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촉법소년도 있어요. 네. 중학생도 있어요. 가담자 중에.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은데 잘 보시면 우리가 그냥 어른들이 놀랄 문제만이 아니라 네. 이들이 상당히 지능적이 됐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들이 우리보다 법을 더 잘 알아요. 인터넷 검색을 엄청나게 해서 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일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그 네. 형량은 얼마나 될까? 네. 어떻게 피해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치밀한 그러니까 네. 범죄 조직 못지않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게 저는 그냥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2호선 이 교수님한테 데리고 가면 대체로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지능적인 범죄자가 돼 있는 아이들은 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가 정말로 심각한데 막상 가해자들을 잡고 보니까 10대가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네, 많은 게 맞아요. 이제 10대거든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10대들이기 때문에 소년범으로 빠져가는 게 아닌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그 청소년들의 범죄가 흉포화되는 것은 이 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그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당신들이 하면은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좀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기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 10대가 45.8%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20, 30대가 33.4%, 40, 50대가 18%, 60대가 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지금 보시다시피 10대 비중이 가장 커서 네.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학생들에게 성교육이 좀 있지 않아서 성교육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이 성인지 전문가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성폭력 교육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작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있고요. 또 중고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피임하는 방법이나 뭐뭐 하지 마라라고 지시형 교육인데 사실은 학생들 토론 교육이 돼요. 근데 이게 소관 문제가 되는 게 건강은 보건복지부 차원이거든요. 근데 교육부랑 이게 상충이 돼갖고 이게 서로 떠넘기기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부재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성교육 차원이 아니고요. 네. 인성교육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얘네들은 지금 범죄 현장을 그냥 보고도 네. 그 범죄 현장을 전파하고 즐기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성이 어그러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인성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성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성교육 자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그 우산 안에 성교육이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의 성교육들이 대부분 굉장히 겉대기 중심으로 수박 겉핥기 방식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성교육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적어도 두 가지 지침을 가져가야 된다. 하나, 적극적 성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정보 전달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걸 넘어서서 범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은 제가 볼 땐 지금 너무 늦게 일어나고 있어요. 더 이른 시간에 그리고 더 이른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해내는 것. 이게 예방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교육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네. 어제 국회에서 법 하나 통과된 거 네, 있죠? N번방 재발 방지법, 정확히는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예.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이때는 좀 일을 잘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피해자 스스로 찍은 경우인데 이거를 유포할 경우에 사실 처벌이 좀 약간 애매했거든요. 그것도 처벌을 했고 단순 소지자라든지 다운로드한 사람도 처벌 규정이 생겼고요. 특히 이를 이용한 그 협박범에게는 또 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엄벌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이 뭐 역차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좀 약간 회의론이 있는 게 사실 이 국내 업체만 처벌하는 거 아니냐, 해외 업체는 처벌하기 어렵다,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이 있긴 한데요. 물론 뭐 그런 측면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추가하면 저는 이 성범죄 관련해서 그동안 황당했던 게 하나가 또 추가됐어요. 뭐냐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우리는 사랑해서 그랬어요. 합의했어요. 이러면 면피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이건 무조건 성폭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나이대의 기준이 애매했는데
16세로 상향 조정됐어요. 저는 이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N번방 수사 상황 그리고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 탑5 이번엔 4위입니다. 4위는요. 선생님의 숙제입니다. 40대 남자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내준 과제 안내문입니다. 효행 숙제라며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을 빤 뒤 사진을 찍어 올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되는 언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졌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주의 처분을 주는 데 그쳤습니다. 주의 처분 뒤에도 속옷 논란까지 불거지자 교육청은 다급히 특별 장학에 나섰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요. 부적절한 그런 어떤 표현 이런 것 때문에 배제를 했고 결과에 따라서 이 선생님에 대한 조치가 가해질 거거든요. 교사는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했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까지 도전한 모습. 왜? 이게 얼마나 힘들고 또는 수익을 내고 뭐 이런 부분에서까지 선생님이 이런 거에 도전해보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온라인에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교사에 대해 비판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애초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교육청이 적극 대응했다면 속옷 빨래 숙제 같은 2차 피해는 없었을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네, 초등학생 1학년한테 속옷 빨아서 사진 찍어서 그걸 올려라. 그리고 뭐 그것까지야.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뒤에 한 얘기들이 이거는 그냥 너희들이 이제 컸으니까 그 속옷 정도는 너네가 스스로 빨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방송만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방송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 효행 도전이면 이런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자기 양말 자기가 빨아서 사진 올리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엄마 단톡방이나 아빠 단톡방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만 키우는 그 부모들 입장에서도 이 말조심을 많이 하는 편인데 선생님이 교육원 중에서 저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렇죠.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런 일종의 효도를 위한 그 과제들이 있어요. 안마도 있죠. 설거지도 많죠. 그 밖에 자기 방 청소도 있을 수 있고 신발 정리도 있을 수 있고 뭐 숱한 것들이 있는데 하필 그게 왜 팬티냐. 중요한 건 이 속옷에 관련된 과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찍어서 올리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답글을 달았는데 댓글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거기다가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올라온 걸 보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충분한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왜 방치되었는가? 이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8살 아이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표현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 효행을 해서 아이들이 과제를 수행해서 사진을 올립니다. 뭐 분홍 속옷 이뻐요. 이런 표현을 왜 씁니까? 이전에 이미 지금 온라인 계약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대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참여해 있고 8살이면 학부모가 다 도와줍니다. 그렇죠. 근데 학생들 사진들 좀 올려주시고 이름 신원 올려주세요. 근데 그걸 보고 자, 저는 눈웃음이 이쁜 공주님들에게 금사빠. 그러니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눈웃음 예쁘다. 또는 미소가 밝네요. 이런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이라는 주체적 표현이 전 굉장히 걸려요. 저는 눈웃음 이쁜 공주님들에게 금사빠. 선생님 개인의 취향을 여기서 노출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적절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고 남학생들도 이야기를 해요. 미인만 있는 게 아니라 미남들도 있네요. 근데 저는 미남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 경계해요. 뭐 이런 남녀를 배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자기의 취향을 너무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위험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저는 현장에서 강연을 가끔 가다 보면 이건 8살 아이에게 할 표현이 아니고요.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40대 선생님이 아니라 40대 남성이 유흥가에 같은 데서 할 얘기나 이제 학교 게시판에 올릴 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해당 교사가 SNS를 통해서 반박글을 또 올리고 이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자 이거 좀 오해다. 직접 소통했으면 내가 풀어드렸을 텐데 이런 취지 얘기를 해서 또 무리를 빚었는데 이게 굉장히 사건이 커지자 이제는 아예 마녀 사냥이다. 이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의 심경을 내가 알겠다. 이게 갈수록 좀 이상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피해자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해도 이게 정말 반성인가 아니면 신용으로 하는 반성인가 이럴 판에 본인이 억울함이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본인은 뭐 마녀 사냥이다 이런 언급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저분이 얘기는 그래요. 이거 학부모님들과 소통만 했으면 작은 문제지 이렇게 커진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자기 합리화인데 아까 개인 방송도 얘기가 나와요. 이 개인 방송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수익 분배가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교사가 몸소 체험했다. 아니 이거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질 교육이 아니라요. 사실은 성인들 사이에서도 그거 굳이 해야 돼라고. 왜냐하면 또 교사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청와대 청원 들어가 있죠? 이미 청와대 청원이 2건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알려지고 이틀 사흘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하룻밤을 넘기면서 지금 10만 건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 세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국민적인 공분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 전 이 교사가 먼저 좀 자신이 뭐가 문제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청원은 10만 건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조만간 정부가 답변할 사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의 과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고. 네, 처음이 아닌 거고 지난해에도 있었고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라든가 부적절한 이 단톡방에서의 이 선생님의 이제 취향이나 어떤 성향이 뒤늦게 지금 속속 학부모들의 이제 그야말로 공개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 지지난해 당시 왜 이런 문제를 제기 안 하셨어요? 학부모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우리 아이가 지금 담임교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교사의 이제 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렸대요. 제목이 뭐냐면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 뭐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전에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었대요. 그때도 좀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미 학부모가 이제 불편한 기색을 내자. 이거 좀 직접 연락을 하시지 이런 걸 왜 자꾸 공개적으로 올리느냐. 사실은 나중에 알려진 바지만 그 올리신 글을 좀 삭제해 주세요라는 연락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나중에 밝힌 건데 그러면서 직접 학부모와 이야기했으면 자신이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저를 잘 몰라서 그렇게 느끼셨을 수는 있다. 그리고 자기랑 이 이야기를 나누면 과제는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낸 과제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과제가 나가기 전에 무슨 연락을 해서 속옷 빨라고 시키실 거니까 좀 그걸 바꿔주시겠어요? 라고 무슨 학부모가 얘기를 합니까? 일이 벌어지니까 학부모들이 공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면피성 발언을 잘하는 선생님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성인지 감수성에서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걸 젠더 감수성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공식화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특별히 교사들에게 대해 엄격하게 요청되는 이유가 하나예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습을 하고 이걸 통해서 내면화를 하고 이걸 통해서 성장의 자양분을 삼게 되고 그게 나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지금 해당 교사의 반응은 뭐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죠. 재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심지어 그 과거의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 부분이 가서 닿지 않도록 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재범이 가능하도록 했던 그 학교 당국하고 교육청에서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글은 해당 교사가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교사가 본인이 계속해서 자기는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그 근데 이유는요? 그 과거 행적에 대한 블로그를 한번 찾아보면요. 이건 좀 황당한 자기 주장인 게요. 해당 교수의 과거 블로그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블로그에는 학생들을 안고 인사하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져 있습니다. 남자 교사다 보니까 해당 글에요. 우리 반 친구들은 하루 2번 허그 인사를 합니다. 내가 남자 교사다 보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실 많습니다. 다 큰 아가씨들을 겁없이 앉는다고 하지만 몇 명의 몰직학한 교사가 한 일 때문에 모든 교사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는 행위를 통한 정서 안녕 등 자신의 교육적 목적을 강조했는데요. 아까 이효승 교수가 말했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이거는 너무나 부족한 게요. 자기 입장을 합리화밖에 하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동료 여성 교사들에게 한 성적 농담도 문제가 돼요. 자, 이 학생들에게 한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동료 사회, 직장 사회에서도 요새 성희롱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2014년에 이미 벌어졌던 게 뒤늦게 알려졌는데 같은 학년 여성 교사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이 선물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미션이 있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나를 오빠라고 부르기. 나랑 찐하게 러브샷 하기. 요즘에 다 직장에서 없어졌죠. 구태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미션들을 걸어서 이런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나랑 둘만 사진 찍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다 블로그에 본인이 올린 네. 글인데 네. 수위가 약한 거고요. 네. 아재 개그라는 말로 면피하면서 또 사실은 써서는 안 될 약간 말장난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언행이 이제 이러했는데 문제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이제 전이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감수성은 수년 동안 문제가 있어 왔던 거예요. 네. 네, 정말 뭐 들으면 들을수록 뭐 할 말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교사는 뭐 신고를 당한 상태죠. 네,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는 좀 미온적으로 대처했어요. 본인에게 물어봤더니 교육적인 열정이 넘쳤던 것이다. 네,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경찰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근데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이제 음란한 뭐 부호라든지 문자 등을 이제 전송한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긴 한데 살짝 애매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법적인 처벌보다는 이 사람 스스로 좀 사과를 한다든지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결단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교사들은 굉장히 고생하면서 사명감 있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사기가 저하될 것 같으니까 스스로 사과를 하고 징계 처분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부에 대해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쭉 뭐 이 여성 동료 교사에게 이야기한 것, 과거에 또 이제 몇 년 전에 학부모와 있었던 불편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 확인해서 교육청은 알 수 있었잖아요. 네. 일반 국민은 보도되니까 이제야 아는 거잖아요. 예, 예. 그동안 왜 교육청이 대처를 안 했지? 근데 본인에게도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근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은 이게 좀 과제가 부적절했던 것 같긴 한데 교육열이 넘쳐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다음에는 좀 주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런 정도였어요. 네. 근데 결국 이렇게 일이 터진 거예요. 네. 이제서야 이제 경찰 수사에 다 의뢰한 상황이니까 네. 저는 이 교사만일까? 이 질문을 좀 예. 교육청에 드리고 싶어요. 네. 알 수 있는 곳은 교육 당국이에요. 네.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서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꾸 네. 이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요, 이게 사실은 속옷 빨기, 게다가 또 그걸 또 개인 영상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원 공부할 때 그 성중독에, 연예인 성중독에 대해서 소논문을 썼는데 이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성중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처벌이 강력히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건 뭐 성중독까지 우리가 볼 건 조금 더 봐야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봐야 될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이게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사들 대상으로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이 내용에 대한 예고가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아이들을 위한 것, 또 부모들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은 초반에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본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왜 그냥 지나쳤을까? 그리고 왜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죠. 금주의 슈 탑5 이번은 3위입니다. 3위는요. 입대 전 클럽 간 확진자입니다. 클럽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방역을 했다는 표시가 곳곳에 붙었습니다. 지난 18일 이곳을 찾은 1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10대 확진자는 이 클럽에서 2시간 가까이 머물렀는데요. 확진자가 다녀간 날 클럽에는 480명이 넘는 사람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차역과 술집, 클럽, 횟집을 잇따라 방문해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고 3일 뒤 군입대 검진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증상이 있는 시민들에게 곧바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파 가능 기간은 18일 이후입니다. 동선이 겹치시는 시민분께서는 발열, 두통 증상을 보이시면 관할 보건소에서 상담 및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민들은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이래 터지고 나서 서면 같이 번화가 잘 안 나오는데 이래 더 나았다고 하니까 더 이제 잘 안 나오게 되고 이럴 것 같아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클럽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근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명 내외 이 정도다. 그래서 이제 많이 줄었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밀폐된 공간인 확진자가 그 클럽에 갔다. 방역망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 네, 이건 우선 개인의 좀 공중보건 의식 문제가 커요. 네. 일단은 지금 어제 9명,
그 전날 13명, 두 자리 올라가면 어유 두 자리네 이렇게 요새 놀라거든요. 네. 보통 한 자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구 거주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포항 해병대 교육단에 입소를 했어요. 훈련병이죠. 근데 신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군에서 확진이 된 거예요. 그 지금 훈련을 받을 상황이 아니니까 치료 들어가고 역학 조사를 했어요. 입대 전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아까 나온 클럽 가고 주점 가고 횟집 가고 그리고 새벽에 돌아왔어요. 네. 대구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확진자가 증상이 있을 때 접촉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잖아요. 네. 당일날 해당 클럽에는 480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최근 이 클럽에 방문한 사람들이 거리 두기도 하지 않고 좁은 공간에 막 모여서 마스크 네. 안 쓰고 춤춰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땠어요? CCTV를 조사했는데 제가 좀 다시 놀란 게 있습니다. 네. 네. 그 클럽에 있던 젊은이들이 주로 젊은이겠죠. 저는 가도 안 넣어줍니다. 그런데 80%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클럽 안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구나. 그나마 이런 생각을 또 여기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미안하네요. 20분 걷는데 마스크를 썼더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클럽 안에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더 크게 번지기 전에 이 클럽에 있던 사람들 네네. 본인이 가 있었던 시간하고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럼 그렇죠. 자가격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지금 일단은 이 보통 방역 수칙에 기본적으로 이런 밀집 장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자기의 연락처와 네. 이름을 다 쓰게 돼 있어요.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또 들어가면 보통 이제 음주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은 이 지인 한 명은 같이 확진이 됐습니다. 네. 이 훈련병이 확진되고 지인도 확진되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연락을 하는데 출입자 명분이 있는데 클럽 들어갈 때 본인의 실명과 진짜 연락처를 기재하느냐. 480명이라고는 얘기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다수라는 인원이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경찰이 이제 손님과 종업원도 514명을 조사했는데 네. 그중에 112명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맞아요. 말씀하셨듯이 엉터리 이름을 기재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엉터리 이름이나 아니면 잘못된 번호 이걸 왜 적어놨을까? 이거는 뭐냐? 내가 누리긴 하겠으나 책임지진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을 잘 모르는데 이게 원래 법적으로 지금은 반드시 기재하고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거나 잘못하면 이거 무슨 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궁금해가지고. 여기 클럽이 지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꼭 기간에 문을 그렇죠. 열었고 17일. 거기에 이제 네. 젊은이들이 모여서 뭐 마스크를 아까 80%가 썼다고는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춤추고 막 이랬단 네, 말이에요. 네. 그게 만약에 이럴 경우에 여기서 지역 전파가 또 되면 클럽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클럽이 이제 확진자님을 알고도 받았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네. 모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과실이 있느냐를 따지고 볼 텐데 일단 방역 지침을 충실히 지켰느냐 그게 이제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를 착용했다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를 이제 받을 때 뭐 열측을 했느냐 여러 가지를 봐서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충분히 구상권이 가능한데 그런 게 이제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건 비단 유흥업소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유흥업소에 대한 통제는 하고 있지만 하지만 유사 주점에 대한 통제는 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심야 영업 중인 유흥업소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시설에서 지급하고 하다 지역을 이해를 해요. 저희도 일반 음식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던 당연히. 클럽 등 유흥업소가 문을 닫자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된 주점 앞에는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몰라요. 그리고 여기 건물 2층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주점 역시 방역 지침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된 업소들에 대해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막았더니 주변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약간 풍선 효과 같이 이렇게 돼버렸죠. 네.
근데 우리가 불안의 상대성이라는 게 있어서 처음이니까 굉장히 불안했는데 막 지금은 숫자 줄어들죠. 외국에 막 몇만 명, 막 몇십만 명 얘기 나오니까 우리가 다 해결된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질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술집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식당들을 가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북적북적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밥 먹을 때나 술 마실 때 마스크 착용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술집하고 음식점 계속해서 영업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네. 결국에는 영업을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 손님이라든지 업주가 이제 개인이 위생 그 정신을 좀 철저히 해서 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사주점에 방문을 하면요. 다시 아침이 되고 낮이 되면 또 활발하게 본인의 사회활동을 하는 게 또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 방문자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연령층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스쳐지거나 무증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구로의 콜센터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서도요. 이 한 명이 가족 전체에게 또 직장인 전체에게 펼친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네. 하여간 근데 아까 그 군대 우리 군대 가봤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놀고 싶어. 근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네. 우리도 뭐 선배죠. 군대 선배로서 알겠는데 지금 그럴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안 되죠. 네. 그런 건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주 이슈 탑5. 이번에 2위입니다. 2위는 사과 없는 법정 출석입니다. 법원에 도착한 전두환 전 대통령.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썼고 부인 이순자 씨가 뒤를 따랐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아니 않으실 겁니까?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표현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와 함께 법정에 선 전 대통령은 최대 쟁점인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관련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이고 그런 무모한 짓을 헬기 사격수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목격자의 증언과 전일 빌딩에서 발견된 탄은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 열리는데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1년여 만에 광주 법정에 다시 섰는데 이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인 거죠? 네. 이 전 씨가 2017년에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거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고 조비오 신부님이 강주 항쟁 때 이제 헬기 사격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악의적인 주장이고 파렴치한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유족들이 전 씨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게 바로 사자 명예훼손이거든. 즉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고요. 수사가 진행됐는데 결국 이제 검찰에서 유죄가 된 것 같다고 해서 불구속 기소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도 태도 논란 있었죠. 네, 계속 졸았습니다. 네. 청력이 뭐 연세가 있죠. 청력이 좋지 않아서 이제 헤드셋을 끼고 있었는데 계속 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신뢰 관계인 혼자 불안해하니 함께 재판에 참석하게 해달라 그래서 부인 이순자 씨가 같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씨에게 재판장은 좀 집중하게 해라. 네. 그런데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신경 안정제를 먹었으니 자꾸 졸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은 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정정해 보였거든요. 출석할 때 모습 보면 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출석할 때 그 앞쪽으로가 아니고 그 뒤쪽으로 들어갔죠. 이게 1년여 만이거든요. 네. 지난해 3월에 이제 재판에 참석했었는데 그때는 좀 논란이 있었어요. 기자들 취재 경쟁이 뭐 뜨거운데 그때는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경호를 상당히 삼엄하게 받았는데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이 광주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발포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조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 마이크를 좀 날카롭게 노려보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기도 했고 연희동 자택
8시 25분에 출발하는데 감색 정장에 중절모를 단정하게 쓰고 상당히 정정한 모습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유독 재판정에 들어가서는 계속 졸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 재판 중에도 헬기 사격 부분, 네. 이 부분 아니다 이거 할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했죠. 핵심 질문에는 네. 핵심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예. 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의 핵심은 헬기 사격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진위 공방이에요. 예. 그래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이제 명예훼손이 있었냐 없었냐인데 헬기 사격 얘기를 질문할 때는 헬기 사격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헬기 이 사격 수가 조종수가 그런 무모한 판단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네. 일이 있었다면 훨씬 희생이 늘었을 것이다. 아주 명료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대목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꾸준히 전두환 씨 측은 알츠하이머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본인이 편리할 때만 그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은 본인이 또 불리한 거는 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반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주장한다고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 정신 감정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지 않은 이상 본인의 주장만으로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좀 골프장 논란도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과연 이게 알츠하이머가 맞느냐는 논란이 있는 건데 뭐 지난번에 보니까 골프장을 갔어요. 그런데 이때는 재판은 불출석하고 있을 때 예. 재판은 못 나가겠다고 하는데 골프장을 가는가? 저는 재판보다 골프장이 더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걸어야 되잖아요. 네. 재판 앉아 있으면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더 놀라운 게 스코어, 타수 계산을 본인이 네. 너무 정확하게 해서 네. 캐디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네. 맞아요. 18홀을 도는데 다 더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은 정신 상태가 멀쩡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 논란은 이 12.12를 우리가 지금 쿠데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40주년이 되는 날 기념한다고 어찌 보면 쿠데타의 주역들이 모여서 강남 중식당에서 모임을 가졌고 와인도 주고받고 그래서 네.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재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13개월 만에 열렸어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밀렸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재판 연기 신청을 해서 늘어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재판부가 등장했는데 네. 이전에 진행하던 판사가 사직을 하고 출마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피고인이 이렇게 분명치 않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뭐 출석을 했다 안 했다 막 본인이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이 출석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무이자 권리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출석을 안 한 상태에서 불리하게 이제 재판이 열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네. 질병이라든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불출석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재판에. 그러니까 이제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제 허가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길, 보통 이제 인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이라든지 주소 같은 거를 이제 확인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쟁점 부분이 헬기 사격을 지시했느냐, 그렇죠. 네. 헬기 사격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건데 네. 요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게 이제 핵심 쟁점인데요. 네. 전시 측에서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전일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총탕 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총탕 자국의 각도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누군가가 이제 손으로 쏜 게 아니라 위에서 쏜 건데 당시에 이제 고층 건물이 전일비도 큰 고층 건물이 인근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헬기에서 사격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증거를 통해서 증명은 됐는데 전두환 씨가 누군가 했겠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주장할 수도 몰랐다도 있잖아요. 네, 네, 지시한 적 없다. 네, 그 5.18 민주화 운동에서 많은 분들의 이제 희생이 나왔는데 결국엔 총책임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전 씨가 직접적으로 발포 명령을 했을 수도 있고 설령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으면 본인이 이걸 제지했어야죠.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것만으로도 이제 공범이 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부인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증거도 있고 또 증인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손바닥으로 이제 하늘을 가릴 수가 없거든요. 네. 유죄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여기 사자 명예훼손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거기 가서 재판을 받는 거죠. 네, 네. 그 뭐 헬기를 지시했 뭐 이거보다도 사자 명예훼손. 요건 뭐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약간 다른데
그 일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도 이제 처벌받는데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 사실인 경우만 처벌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실인지 허위가 밝혀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제 중요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 충분히 유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광주 법정 그 앞에서 네네.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차분한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소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요. 검은 마스크를 했고 피켓 시위를 주로 했고. 그러니까 이 울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실 광화문 광장에 한번 등장했던 건데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 그 저 집회장에서 이렇게 뿅망치라고 하죠, 우리가. 장난감 망치로 치는 모습도 연출되고 했는데 지금 광주 시민들이 염원하는 건 하나예요. 이 역사의 법정이라고 불러요, 저분들은. 지금. 그래서 이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의 형량도 중요하지만 좀 이번에는 전두환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 광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 이게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다음 아이템 가죠. 네, 금주의 이슈 탑5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요, 전 국민 지원 추경안 처리입니다. 네. 네. 어제 된 게 아니고 오늘 됐어요. 오늘. 자정을 넘겼기 때문에. 네. 네, 바로 이번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됐어요. 그런데 됐다는 거에 전 안도의 한숨이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황금 연휴 시작이라 5월로 넘어가는데 정부는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추경 처리 안 되면 5월 지급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비난 많이 받았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할 일은 했네, 짝짝짝인데 핵심은 뭐였냐면은 국채 발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주장은 국채 발행하면은 국가 채무가 자꾸 늘어나니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라.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 야당 합의하고 해서 3조 4천억 원을 국채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2천억 원을 줄인 겁니다. 줄인 2천억 원은 이제 정부가 기존의 예산을 허리띠를 쫄라매서 더 마련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채권 발행한다는 건 빚이 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행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건데, 근데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자동 기부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지침이 쭉 나올 텐데 5월 4일에 해당 신청 홈페이지가 개설될 예정이에요. 그럼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한 이제 열흘 이상 남아 있는데 이거 빨리 신청을 하시고요. 가구당 신청입니다. 세대주가 신청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3개월이 기한이에요. 이 기간 동안 신청 안 하면 신청 100% 국민 드리는 거니까 자동 기부가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하시는 게 편할 거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시면 지급되게 준비가 될 겁니다. 네, 이게 신청 방법에 따라서 좀 지급 형태가 다르죠? 좀 편리하게 했는데요. 신청 방법에 따라서 지급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충전은요. 쓰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불카드와 지역 상품권을 받고 싶으면 사는 곳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새마을 금고에서 직접 가서 할 수 있으니까요.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거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불카드로 이걸 신청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선불카드를 신청한 금융권 있잖아요. 거기에 꼭 전화를 하셔가지고 미리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 딱 내가 잃어버렸다. 아무나 써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때로는 뭐 분실하거나 혹은 도난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포인트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알뜰히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등록하시는 거 기억하세요. 나 그거 안 챙겼으면 큰일 날 뻔했네.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가구당으로 돼 있죠? 이게 4인 가구, 뭐 3인 가구 이렇게 돼 있어서 가장이 가서 해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세대주가. 그래서 뭐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 원.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금액은 확정돼 있습니다. 금액 확정돼 액수는 있습니까? 확정됐고 이 세대원 수에 따라서 가구 주가, 세대주가 신청하게 돼요. 아버지가 받고 입 싹 깎으시면 어떡하죠? 아니, 아버지가 받고 저는 입 싹 그게 깎으시면. 위험하여 저희는 기부로 결정했어요. 저희도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뭐 기부하실 분들은 가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지자체에서 지금 주는 돈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상황이 좀 달라요. 지금 정부가 주는 긴급 재난 지원금은 일단 100% 국민에게 다 주니까 다 나가요.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재정 구조상 중앙정부가 다 내지는 못하겠다. 네. 8대2 원칙을 제시해서 80%는 중앙정부가, 이 재난지원금의 20%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부 지자체가 반발이 있어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준다. 줬잖아. 네. 자체적으로 이미 줬다. 네. 자체적으로 줄 예정이다. 이런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지자체는 정부의 20% 우리 부담 이거 수용 못한다. 그래서 조금 재정 자립도가 여유 있는 지자체는 중복 수령이 막 되고요. 또 조금 재정 자립도가 힘든 부분은 중복 수령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중앙정부에서 받으면 지방정부 것은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막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내가 사는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요. 네. 부유한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가요. 그러니까. 수령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네네. 통계가 나와서 200만 원 가까이 된다.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러네. 근데 200만 원은 또 이사 가기엔 좀 애매한 금액이에요. 네네. 이사는 많이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세대별로 주소지가 또 변경되는 것도 네, 따로 나가는 맞아요. 경우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세대별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는요. 다음 달 4일부터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요. 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그러면 그걸 어디다 쓰겠느냐? 지금 두 분은 기부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어디다 쓸 것 같아요? 처음 받으면. 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네. 쓸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서 네, 외식도 좀 가족끼리 하고 외식도 하고 오랜만에. 네, 쓸 예, 생각입니다. 네. 술값. 그렇죠? 아니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포함하여. 네. 저희가 그래서 한번 저 질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도표로 만든 게 있어요. 예.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세히 보시면 51.5%가 식료품비에 쓰겠다. 네, 라는 조사 결과가 있네요. 기본이죠. 가정 생활의 기본 아니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엄마들 방이나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요. 사실은 이럴 때 화장품 줄이고 여러 가지 다 줄이거든요. 네. 근데 식료품비는 줄일 수가 없는 게 네. 각 지역에서 이 하루 장 봐야 되는 거 또 일주일 장 봐야 되는 게 요게 요 카드로 다 쓸 수 있고 요걸 재난기금 쓸 수 있으니까 요런 걸 잘 활용하면 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어려운 게 소상공인, 네. 자영업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돈을 받으면 이분들이 왜 써야 될 것 같아요. 대기업 제품 사지 마시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전통 시장에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예 그렇게 돼 있을걸요? 그래서 지금 네, 써보니까요. 학원이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아예 대형마트나 큰데 안 되게 돼 대기업은 있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그렇죠.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채권 발행해요. 네네. 3조 4천억 원. 그렇습니다. 국채 발행하는데 예. 그게 이제 빚인데. 빚이죠. 이거 어떻게 언제 갚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갚을까? 이건 이제 국가가 우리 개인처럼 부채 상환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확실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지금 정부는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채 발행이 늘어날 거예요. 어차피.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경제가 건실해져서 네. 세수가 많이 거치면 빨리 갚는 거고요. 계속 우리 경제가 힘들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더디 갚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경제 현황에 달려 있는데 네. 지금은 정부는 돈을 많이 집행할 수밖에 없고 집행해야 할 때니까 네. 함께 좀 극복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숨통이 튀어야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빚이라서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이게 진짜로 긴급 재난도 도움도 되고 또 하나 경기 부양도 된다면 이게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만 해낸다면 너무 네.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부 얘기 많이 두 분도 기부하신다고 네. 그랬는데 기부가 강요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자발적인 기부인 것이지 기부를 누가 잘 사는데 기부 안 했는데 나쁜 사람 네, 이렇게 네. 해서 마녀사냥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건 선택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긴급 재난지원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금주 이슈 탑 1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즐거운 소식을 권 박사님께서 전해주신다면서요. 네, 바로 지금 제가 달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달력을 보면요,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 네. 저는 근데 프리랜서에서 놀면 안 되는데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을 시작으로 해요. 금요일은 5월 1일 대부분의 근로자를 쉬는 근로자의 날이거든요. 네. 그리고 주말 지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니까 네. 5월 4일 하루만 뭐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말하고 쉬면은요 엿새를 무려 쉬는 겁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신 없을 황금 연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행도 좀 많이 계획하실 것 근데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나 여행 가시는 분들은 좋을 텐데 정부에서는 이거 좀 이러다가 이거 겨우겨우 코로나19 그렇죠. 잘 잡고 네. 있는데 네. 이거 황금 연휴가 끝나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뭐 동해안의 대형 리조트 사실은 객실이 지금 없다고 하고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이 1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10만 원을 다 넘었을 정도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하시면서 노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이미 감지가 된 게 강남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1시간 반 이상 걸려요. 여기 상암동에서 많이 나왔다고요? 양재동 갔다 오는데 이게 느낌이 명절 전야 같은 느낌이죠. 이 정체를 보면서 이 차들이 이제 지방으로 몰려갈 거고 연휴 내내 돌아다닐 텐데 고속도로 정체 이미 시작됐고 예상되고 있고요. 또 깜짝 놀란 건 지금 KTX 기차표가 매진이 많습니다. 구간별로. 주로 주요 관광지 가는 기차들이.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최대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자차는 또 밀릴 테고. 어쨌든 여행은 막을 수 없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지키면서 다녀주시길. 스스로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황금 연휴 앞두고 또 하나 걱정이 날씨도 너무 좋고 맞아요. 자가격리자들이에요. 이분들 이게 어떻게 하나 싶은데 나갔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고 이랬잖아요. 실제로 동대문구에 사는 한 여성이 자가격리 중에 이제 나갔는데 시장을 방문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답답하다. 물론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참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 황금 연휴가 코로나만 아니면 정말 행복한 황금 연휴인데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좀 불안한 그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조심하고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한 40대 남성도요. 자가격리 대상이 된 지 하루 만에 집을 나섰다 발각됐는데요. 골프를 치겠다며 근데 머리를 좀 써서 휴대전화를 두고 갔어요. 근데 이거 수시로 확인 전화 왔는데 경기도 여기까지 무려 60여 킬로미터를 가셨어요. 자가격리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자가격리 위반 적발 건수를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화면에 보시면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물론 안심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줄어들고 있다고는 합니다. 3월 중순 이후에 위반 건수는 꾸준히 늘었는데요. 특히나 지난 1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이탈자도 동시에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4일 보이시죠? 격리 조치 위반으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오면서 이탈 건수는 감소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외출 욕구가 너무나 커지는 황금 연휴의 날씨까지 좋단 말이에요. 경찰들도 좀 비상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점검하고 만약에 이제 이탈할 경우에는 구속을 하겠다. 근데 구속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긴 한데 또 국민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아요.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그 덕분에가 이제 릴레이인데요. 이제 의료진들 진짜 감사하고 덕분에 하고 나머지 우리들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수칙시키고 주의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자고 해야지 혼자만 다 같이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네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가격리자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마음이 좀 우울하다 코로나 블루 얘기도 있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국내 아름다운 명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물이 어쩜 저렇게. 이거 해외가 아니라 우리나라예요? 네. 어머 세상에. 제주예요, 저희가. 너무 아름다워요. 물색이 어쩜 아니, 저렇게 이뻐? 왜 해외를 갔어? 저기를 가야지, 제주도에.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수영복 입고 싶어요. 저도요. 네. 바로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예쁘네요. 유채 밭인 거죠. 네. 아니, 저기도 막 갈아엎고 그랬잖아요. 네. 저 예쁜 꽃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참에 다른 해도 좋은데 제주도 아직 못 가보신 분 저게 제주도의 멋이거든요. 어떡해. 저기를 마스크를 끼고 뛰는 거죠. 아니, 저걸 보여드리면서 저희도 좀 집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 좀 시원하라고 보여드렸는데 한편 걱정이 되는 건 그래? 나가야 돼.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 다시 보기 되니까요. 다시 보기로 계속 저희 화면 보세요. 황금 동안 제주 방문을 좀 최대한 자제해달라. 이거 원희룡 제주지사의 대국민 긴급 호소문이었습니다. 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좀 자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잘 지키면 끝이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장인들 내일도 근로자의 날이니까 이제 쭉 쉬실 텐데 아직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는 것보다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면서 집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